아마 영문을 모르실 겁니다. 나 자신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신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감독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실제 관객들 사이에서도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그러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고 감탄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주인공인 마이토가 바지를 입고 올곧게 걷고 물을 마시는 아주 일상적인 움직임부터 물고기 해체를 위해 온몸으로 칼을 사용하는 역동적인 움직임, 그리고 어머니 죽음의 트라우마로서 표현된 병원을 향해 달려가는 환상적인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이 애니메이션을 가득 채운 작화는 이질적이면서도 압도적인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다. 한편 이 영화는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다. 기존의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은 도발적인 전개가 있더라도 주인공들의 심리를 명확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정이입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었다. 원령공주 이후의 작품들이 이러한 전형으로 요컨대 각본보다는 이미지를 중요시한 방식이었다. 흥미롭게도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이를 더욱 극대화했다.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이미지의 경로를 극단적으로 영상화하는 동시에 주인공들의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함으로써 누구나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악의와 어떻게 맞설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주제를 그려내고자 했다. 그 결과 관객들은 자유분방한 묘사에 압도당하면서도 등장인물들의 복잡한 내면을 추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미야자키 하야오 스스로도 인정하는 이 영화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작품이 판타지 세계에서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돌아오는 스토리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전작과 비교하자면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과 같다. 심지어 이사라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 판타지 세계로의 연결에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나 빠르게 판타지 세계로 진입하는 전작과 달리 이 작품은 판타지 세계로의 진입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파트에서 마이토의 인물상을 연출적으로 그리고 작화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큰 틀에서 보면 매우 단순하다. 초반의 현실 세계 파트에서 마이토의 인물상과 동기부여가 거의 다 제시되고 판타지 세계에서는 그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며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흔한 포맷을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주인공 마이토가 자신의 진짜 동기를 숨기는 이른바 부정의 행태가 스토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주인공 마이토를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작품을 이해하는 폭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관객들의 평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다. 마이토는 기본적으로 명석하고 예의 바른 소년으로 그려진다. 병원에 화재가 발생하자 아버지의 만류에도 옷을 갈아입고 뛰쳐나가며 이후 새 어머니 나츠코와의 관계에서도 깍듯하게 예의를 차린다. 출정하는 병사나 배웅하는 단체를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하거나 저택에서의 걸음걸이, 식사 예절 등 전반적인 태도에서도 예의 범절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마이토의 인상은 학교 친구들과 싸운 후 돌로 자기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에서 확연히 달라진다. 어머니를 여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바른 소년의 이러한 모습은 당혹스럽다. 하물며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스스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 사실 이 작품에서 마이토의 심정은 직접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내면에 독백도 없다. 단지 태도의 단면을 통해서만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돌로 상처를 내는 행동에 대해서도 그 이유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없는, 본인도 다 알 수 없는 내면의 갈등이 느껴진다. 그렇다면 마이토는 왜 스스로 상처를 입혔을까? 그것은 새 어머니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알 수 있다. 새로운 엄마가 되려는 나츠코에 대해 마이토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반동으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나츠코와 재혼하고 아이를 가진 아버지에 대한 혐오감도 마이토에게는 있을 것이다. 나츠코에 대한 마이토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이 된 마이토에게 먼저 다가가는 나츠코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다. 물론 첫 만남에서 임신한 배를 만지게 하는 등 나츠코 역시 급하게 다가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언니의 아이이기도 한 마이토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려는 모습은 작품 곳곳에 그려진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마이토를 신경 쓴 건 그의 아버지보다 나츠코였다. 그러나 이러한 나츠코가 보여준 호의를 마이토는 무례한 태도로 응한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예의를 차리는 것으로 거리감을 두었으나
자해를 한 이후로는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나츠코가 입덧으로 쓰러지자 마이토가 마지못해 병문안에 가는 장면은 인상적이다. 마이토에게 사과하며 언니를 볼 낯이 없다고 말하는 나츠코에게 마이토는 무비건조하게 반응하며 담배를 챙긴 뒤 자리를 뜬다. 마이토는 나츠코에게 어떠한 불평도 불만도 표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전달되지 않을 리 없다. 키리코의 몸이 당신은 나츠코 아가씨가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라고 말할 정도다. 주변인인 키리코가 아는 사실을 당사자인 나츠코가 모를 리 없다. 결국 나츠코는 탑으로 향하고 마이토는 이를 목격하고도 무시한다. 결국 마이토의 자해 행위는 자신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기결된다. 어머니를 잃어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주변은 상처받은 채로 두지 않는다. 아버지는 새로운 어머니를 데려와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라고 한다. 그런 건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자신에게 물리적인 상처를 입힌 행위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아버지는 둔감하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하지만 나츠코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게 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어 라고 호소하고 상대의 잘못을 찾아내어 비난한다. 돌로 자신을 때리는 행위를 통해 마이토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다. 자신의 상처를 비꼬고 그만큼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행위. 그래서 상처는 악의의 상징이다. 마이토가 외가리에게 거듭된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나츠코가 탑 안으로 유인되는 데에도 어떤 유혹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큰할아버지의 혈족만이 탑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나츠코도 그 일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츠코의 마음을 몰아붙여 탑의 유혹에 응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마이토의 나츠코에 대한 악의에 있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본격적으로 악의를 드러내며 나츠코를 몰아세운 마이토. 그런 마이토 앞에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이 등장한다. 이 책은 마이토의 어머니가 언젠가 그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책의 속표지에 적힌 어머니의 글귀를 본 마이토는 곧바로 이를 읽기 시작하고 눈물을 흘린다.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이 책은 군국주의와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일본 사회에 인본주의와 윤리를 상기시키고자 청소년 대상으로 출판된 서적이다. 코페르라는 별명을 가진 15세 소년 혼다 주니치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외삼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삶에 대해, 세상에 대해 고찰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전체적으로 코페르가 겪은 사건에 대해 외삼촌이 조언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딱 하나의 에피소드에서만 어머니의 조언이 등장한다. 코페르의 친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선배에게 폭력을 당하는 에피소드로 코페르는 언제나 친구 곁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막상 선배들과 휘말리게 되자 겁에 질려 다가가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코페르는 기쁜 후회에 사로잡히고 다음날 몸살로 알아눕는다. 이러한 사건을 겪은 코페르에게 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준다. 학창시절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할머니를 보고 도와주자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 이는 아직도 자신에게 큰 후회로 남아있지만 그 후회의 기억이 있기에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친절도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마이토는 이 에피소드를 읽었을 때 마치 어머니가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친구들과 싸우고 스스로 자해를 하고 새 어머니에게는 무례한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 부끄러움과 후회를 느꼈을 것이다.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통해 중훈 어머니의 말을 들은 것 같아 마이토는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후 마이토는 나츠코를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키리코 할멈의 말처럼 여전히 나츠코가 없는 편이 마이토에게 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이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자 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나츠코를 찾아 함정임을 알면서도 외가리를 따라간다. 나츠코는 탑의 세계 안에 있는 돌로 만든 산실에 있었다. 마이토는 금기의 공간인 산실에 들어가 나츠코와 함께 귀환을 시도한다. 이때 나츠코는 분노에 찬 얼굴로 당신 따위는 싫어요, 나가! 라고 외친다. 이것은 나츠코의 진심이었을 것이다. 영화 자체가 마이토를 중심으로 그려지고 있어 나츠코의 심리는 잘 표현되지 않지만 마이토와의 관계나 입덧으로 인한 컨디션 난조 등 묘사된 것으로만 봐도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억눌려 있던 미묘한 감정이 싫다라는 단어로 튀어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이토가 나츠코에게 품고 있던 미묘한 감정도 단어로 표현하면 싫다가 되었을 것이다. 서로 간 억눌려 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이들의 관계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마이토는 비로소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게 된다. 싫다라는 말에 엄마로 대답한다.
이러한 전개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촉발된 두 사람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한 사람만이 그 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미야자키 하야오스럽지 않은가? 산실에서의 만남으로 나츠코와의 갈등이 해소되면 마이토를 탑의 세계로 부른 큰할아버지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작품 속 설명에 따르면 메이지 유신 직전 우주에서 내려온 돌이 탑의 전신이라고 한다. 그로부터 30년 후 큰할아버지가 숲속에 묻혀있던 돌을 발견하고 그것을 덮는 탑을 세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할아버지는 탑 속으로 사라진다. 사실 큰할아버지는 탑의 세계에서 신과 같은 관리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탑 안에는 큰할아버지가 데려온 앵무새들이 진화하여 왕국을 형성하고 있다. 이곳에서 돌을 쌓아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큰할아버지의 일이다. 인꼬대왕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면서도 탑의 관리를 자신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큰할아버지가 이러한 탑의 세계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을 따라할 뿐인 앵무새를 데려와 인간 사회를 구축한 것이 의미심장하다. 정원에 날아다니는 새처럼 원래는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할 존재인 앵무새들이 더 이상 날지 않고 두 발로 걸어다니며 극도로 희화화된 인간 사회를 연기하는 것을 보면 큰할아버지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고자 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메이지 시대의 지식인 중 한 명인 큰할아버지는 당시 민족주의에 눈을 뜨고 전쟁을 통해 해외 진출을 깨하는 일본의 위험성, 파멸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고뇌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투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 자체에 대한 절망도 품고 있었다. 그러한 절망감에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에 매료되어 탑의 세계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탑의 세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면서 이를 이어줄 후계자를 찾기 위해 마이토를 부르게 된 것이다. 마이토와 큰할아버지는 두 번의 만남을 가진다. 첫 번째 만남에서 마이토는 큰할아버지가 가진 돌에 대해 그건 나무가 아니다, 돌이다, 무덤과 같은 아기의 돌이다 라고 말하며 세계의 이양을 거절한다. 여기서 마이토가 말하는 무덤이란 그가 처음에 이 세계에 당도했을 때 펠리컨의 습격을 받아 들어가게 된 무덤을 뜻한다. 그 무덤 앞 철문에는 나를 배운 자는 죽는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두 번째 만남에서 큰할아버지는 마이토의 말을 듣고 어렵게 공수한 아기에 물들지 않는 돌 13개를 건네며 다시 한번 후계를 제안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머리에 난 상처를 가리키며 이 상처는 나의 아기의 표시다. 나는 그 돌을 건드리지 않겠다. 나츠코 엄마와 함께 내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선언한다. 큰할아버지와 마이토의 대립은 아기를 두고 벌어지고 그것은 무덤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큰할아버지는 아기가 없는 것을 고집한다. 고로 무덤에 있는 것은 아기라고 할 수 있다. 큰할아버지는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에 아기는 존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이를 묻어버리고 봉인했다. 큰할아버지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는 악이라는 그림자를 없애고 빛으로만 가득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사람이 빛만을 추구하게 되면 그림자는 짙어지고 결국 그 그림자는 그 사람과 세상 자체를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큰할아버지의 이상세계도 적지 않은 모순을 안고 있었다. 먹을 것이 없어 와라와라를 잡아먹고 아이들은 날 수 없게 된 펠리컨의 상황이 대표적이다. 첫 만남에서 큰할아버지는 마이토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아기가 문제라고 판단하여 아기가 없는 돌을 준비한다. 그래서 마이토는 자신의 상처를 가리키며 아기는 자신과 함께 존재하며 그것을 떼어낼 수 없다고 말한다. 마치 그림자처럼 아기는 우리의 내면에 언제나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마이토는 어머니가 남긴 책을 통해 그리고 이 세계 여행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아기에 대해 자각할 수 있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된 요시노 겐자부로의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도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아기를 자각하고 그것과 대면하는 이야기였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에는 인간에 대한 절망 그리고 문명의 종말에 대한 비관이 일관되게 존재한다. 이 영화에서도 큰할아버지의 죽고 죽이는 어리석은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곧 불바다가 될 세상이다 라는 대목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에 대한 마이토의 대답은 친구였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아기를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면서 타인과 풍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었다. 나 혼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분명 세상에는 악의가 가득하고 전쟁이 일어나 서로를 죽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인공세계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를 선택한다. 거기에는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친구가 있다. 산다는 건 그런 친구를 찾아가는 것이다.